비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익숙한 습관처럼 우산을 들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바삐 걸음을 옮겼다. 유진도 그중 하나였다. 서울의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다. 빠르고 차갑고 무심했다.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금요일이었다. 팀장의 실수로 무려 3시간이나 초과로 문서를 수정하고 퇴근 도장을 찍은 시간은 밤 10시였다. 회사 근처에 남은 식당도 거의 없었다. 배달 어플을 실행도 못할 만큼 탈진한 유진은 그냥 집으로 향했다. 여느 때처럼 아무 일 없이 끝날 하루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골목에서 그것을 보기 전까지는 좁은 골목,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한쪽 구석에 그것이 있었다. 진흙이 잔뜩 묻은 검은 토끼 인형. 털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한쪽 귀는 거의 뜯겨 나가 있었다. 인형이라기엔 상태가 너무 심각했다. 그런데 그것은 참 이상하게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거기에 두고 간 것처럼 정확한 중심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이유는 없었다. 단지 그 인형이 어딘가 익숙했기 때문이다. 머릿속 어딘가 깊은 틈이 톡 하고 울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집어들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축축한 감촉과 한쪽 눈이 떨어져 나간 상태. 그리고 남아있는 눈 하나가 명확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그 인형을 가방에 집어넣었다. 이유는 알지 못했다. 단지 버릴 수 없다는 기분?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다. 비이성적인 끌림과 불쾌한 익숙함. 그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실 선반 위로 인형을 올려놓았다. 마치 장난감처럼 무심하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샤워를 마치고 식사를 거르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잠은 그녀를 피해갔다. 새벽 2시 40분. 그날 처음 긁는 듯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손톱이 나무를 긁는 듯한 기분 나쁜 마른 마찰음. 벽장 쪽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켰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소리도 곧 사라졌다. 피곤에 지쳐 만들어낸 환청이라 생각하며 다시 잠들려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긁는 듯한 소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그녀가 선반 위에 두었던 검은 토끼 인형이 식탁 위에 놓여있는 걸 발견했다. 마치 그 검은 토끼는 아침을 기다리던 사람처럼 의자 앞에 정자세로 앉아있었다. 누군가 장난이라도 쳤을까? 경비실 CCTV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들른 적이 없었다. 그날부터 인형의 위치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었다. 욕실, 현관, 침대 머리맡, 심지어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자신이 옮겼을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며 그렇게 애써 합리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불면과 환청, 현기증이 심해졌다. 그러다 낮과 밤의 구분이 사라진 세계에서 떠다니듯 지냈다. 전철에서 졸다가 소스라치게 깨면 앞좌석에 검은 인형이 앉아있는 환각을 보기도 했다. 그리고 회의 도중 회의록에다 "너무 늦었어.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장이 자신의 손으로 쓰여 있는 걸 발견하기도 했다. 현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꿈을 꾸었다. 아니, 그건 꿈이 아닌 기억이었다. 어릴 적 살았던 낡은 단독주택, 어둡고 습한 복도와 삐걱거리는 나무바닥,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그녀는 그곳에서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는 검은 토끼.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생명처럼 보이는 그것. 그러다 문득 그녀는 잊고 있던 사실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늘 곁에 있던 상상의 친구. 사람들 모두가 말렸지만 그녀는 검은 토끼와 매일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즐기며 심지어 말싸움을 하기도 했다. 그 존재는 단순한 인형이 아니었다. 그는 검은 토끼 인형에다 이름도 붙여주었다. 오로지 유진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검은 토끼의 비밀 이름. 그리고 그 기억이 더 깊어졌다. 한창 비가 쏟아지던 그 어두운 날, 여동생 수아가 인형을 가져가 장난을 치면서 그 인형을 찢어버렸던 날. 그날 밤 유진은 악몽을 꾸었고 다음날 수아는 계단에서 미끌려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며 생을 마감했다. 부모는 사고라고 믿었다. 하지만 유진은 알고 있었다. 수아가 떨어지던 순간 계단 아래의 어둠 속에서 검은 토끼가 웃고 있었다는 걸. 그런 기억이 돌아오고 나서부터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믿을 수 없었다. 가만히 있으면 환청이 들렸고 거울을 마주하면 자신의 뒤에 자신이 아닌 누군가가 비쳤다. 손등에는 자의 흔적 같은 상처가 늘어나고 있었지만 그녀는 전혀 기억이 없었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분열형 정신장애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유진은 알았다. 그건 질병이 아니었다. 자신이 만들어낸 어둠이 다시 그를 찾아온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인형을 들고 가위를 꺼냈다. 찢고 자르고 인형 안에 있는 솜을 모두 뽑았다. 하지만 인형의 한쪽 눈이 아직도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TV가 켜졌다. TV 리모컨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켜진 TV에서 한쪽 눈을 가린 채 웃고 있는 어린아이가 나왔다. 자신이었다. 그리고 TV 목소리가 들렸다. 우린 한 몸이야, 유진아. 넌 날 버릴 수 없어. 그 순간 그녀는 정신을 잃었다. 그녀가 인형을 찢은 다음 날 병원에 실려갔다. 거실에서 실신한 채 발견된 것이다. 벽에 머리를 찧은 흔적과 거울에 묻은 혈흔, 그리고 손가락 관절이 비틀린 채 그녀는 굳어 있었다. 응급실 말에 따르면 수면 부족과 자해 가능성을 진단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의식이 돌아왔을 때 병실 한쪽 구석 창틀 위로 그 인형이 앉아 있었다. 헌데 인형이 찢긴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전보다 더 말끔한 상태였다. 마치 처음 인형을 샀을 때처럼 깨끗하게 복구된 채. 그리고 유진은 입원을 거부하고 퇴원했다. 정신을 붙잡기 위한 필사적인 결단이었다. 상담 치료도 중단했다. 그리고 약도 끊었다. 대신 그녀는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어릴 적 살던 동네. 철거된 줄 알았던 그 집터에는 낡은 기와 하나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잡초가 무성한 폐허 속 조용히 놓인 채로. 그 앞에서 유진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전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다. 그때 유진은 동생 수아를 계단에서 밀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녀가 아끼는 인형을 망가뜨렸기 때문이었다. 수진이 그녀를 부추겼고 유진은 수진의 말에 따라 동생 수아를 밀었다. 그 장면은 그녀의 깊은 곳에서 까마득히 봉인되어 있었다. 그 기억을 떠올리자 그녀는 허공에서 들어본 듯한 숨소리를 들었다. 뒤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검은 토끼가 거기 있었다. 헌데 이번엔 토끼 인형이 아닌 실체로 길고 축축한 귀, 비정상적으로 긴 팔다리, 무표정한 얼굴에 박힌 두 개의 눈동자. 그 존재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지만 그녀는 확실히 느꼈다. 그건 자기 자신이었다. 즉, 수지는 유진이 만들어낸 환상인 것이다. 분노, 슬픔, 죄책감, 그 외로움이 형상화된 그림자 같은 자신의 모습. 절대 떠날 수 없는 영원히 함께할 자기 자신. 그날 밤 유진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회사에는 통보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 친구도 가족도 그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마지막으로 포착된 장소는 전에 살았던, 지금은 폐허가 된 폐가 앞에서. CCTV 영상에서 유진은 한 손에 검은 인형을 들고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리며 사라졌다. 또 이상한 점은 마치 누군가가 그의 입을 벌려 억지로 말을 시키는 모습이었다. 며칠 뒤 그녀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실종수색 차원에서 집안을 수색하던 중 침실 벽장 안에서 빼곡히 적힌 수백 개의 손글씨 메모를 발견했다. 같은 문장과 반복된 단어. 너도 곧 나를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벽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거울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 거울은 표면이 완전히 까맣게 물들어 있었고 거울의 기능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경찰관 중 한 명은 거울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눈을 감싸쥐고 쓰러졌다. 거울 속에 아이가 웃고 있어. 그 거울은 증거물로 보관됐지만 감식 결과는 단순한 손거울로 나왔다. 실종 수사는 미궁에 빠졌고 유진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한 달 뒤 같은 골목. 비가 내리던 밤 한 남성이 퇴근길에 검은 토끼 인형을 발견했다. 그녀가 발견했던 장소, 똑같은 포즈, 똑같은 유리 같은 눈 하나. 그 남성은 인형을 주워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는 축축한 인형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어쩐지 익숙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검은 토끼는 죽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존재가 아니다. 검은 토끼는 자신의 기억이다. 누군가가 외면한 상처, 봉인한 죄책감, 감당하지 못한 감정이 만든 그림자 같은 자신의 모습. 어떤 이의 내면이 충분히 어두워질 때 그 그림자는 다시 깨어난다. 그 남자 이야기. 그녀를 처음 만난 건 12살 때였다. 분홍색 머리핀을 하고 있던 귀여운 그녀는
마치 작은 새끼 고양이 같았다. 분명 그녀는 나의 첫사랑이었다. 아니,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녀를 잊지 않았으니까. 만약 그 사고만 아니었다면 좀 더 일찍 그녀와 함께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린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듯 난 그녀에게 짓궂은 장난을 많이 했었다. 고무줄을 끊는다던가 그녀의 분홍 치마를 놀린다던가 벌레로 겁을 준다던가 하는 어린 남자아이들의 애정 표현. 문제는 내 애정 표현이 조금 가했다. 난 막대기로 지렁이를 집어올려 나를 피해서 소리치며 도망치는 그녀를 쫓아 골목길로 돌아서는 순간 택시 한 대가 그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았다. 택시기사도 나도 전혀 반항하지 못했다. 그녀의 사고는 그녀의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었다. 휠체어를 타고 전학을 가던 마지막 그녀의 표정을 숨어서 지켜본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사과의 인사도 나의 마음도 전하지 못했다. 그때는 너무 어렸었고 다리가 없어진 그녀의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다. 그렇게 10년간 그녀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직장에 취직하여 타지에서 자리를 잡아갈 무렵 다시 그녀를 만났다. 내가 그녀를 한눈에 알아보았듯 그녀도 날 한눈에 알아보았다. 휠체어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조금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어른이 된 나는 이제 그녀에게 다가가서 사과와 함께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녀를 향한 내 마음을 전할 용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용서하고 나와 평생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쩌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예정되었던 일인지도 모른다. 그녀를 다시 만나고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그녀의 집에 초대받은 나는 그녀에게 프로포즈했다. 대단한 이벤트도 없고 멋진 대사도 없이 작은 반지 하나뿐이지만 그녀는 기뻐했다. 불편한 몸으로 그녀가 직접 만든 음식은 그날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이제 난 그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녀는 날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꿈꾸던 소망이 현실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 그를 처음 만난 건 12살 때였다. 파란색 모자를 쓴 개구쟁이 같은 그는 마치 작은 새끼 강아지 같았다. 분명 그는 나의 첫사랑이었다. 아니, 유일한 사랑이라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때 이후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으니까. 만약 그 사고만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린 여자들이 대부분 그렇듯 난 그에게 짓궂은 장난을 많이 당했다. 고무줄을 끊는다던가 내 분홍 치마를 놀린다던가 벌레로 겁을 준다던가 하는 어린 남자아이들의 애정 표현. 문제는 그 애정 표현이 조금 가했다.
하굣길에 그가 내미는 지렁이를 피해 도망치던 중 택시 한 대가 나를 향해 달려왔다. 택시 기사의 놀란 얼굴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그리곤 정신을 잃었다. 다행히 그 사고는 나의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되었다. 장애인 학교로 전학을 가는 날, 몰래 숨어서 날 지켜보던 그를 본 나는 사과도 진심도 말하지 못한 그가 많이 원망스러웠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 아이의 태도를 용서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10년간 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낙심하고 있을 무렵 다시 그를 만났다. 내가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듯 그도 날 한눈에 알아보았다. 휠체어를 타고 올려다본 그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건강하게 성장했고 그제서야 나에게 사과의 인사와 함께 그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나에 대한 마음을 전해주었다. 그때 난 느꼈다. 평생을 기다린 일이 곧 일어날 거라고. 어쩌면 그날의 사고 이후부터 예정되었던 일인지도 모른다. 그를 집에 초대한 날, 그는 나에게 프로포즈했다. 이 순간만을 기다렸기 때문에 대단한 이벤트도 없고 멋진 대사가 없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내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은 그가 먹는 마지막 음식이 될 것이다. 이제 그는 인생 최고의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고 난 그를 비웃을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꿈꾸던 복수가 현실이 되었다. 뜨겁다. 끈적하고 답답하다. 여름의 중간을 막 가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운 날씨가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정신을 차린 날 맞아주는 상식 이상의 더위에 적지 않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물이 배어나올 듯 스파디스파한 공기를 힘겹게 폐에 밀어넣고는 기억을 더듬었다. 분명 일을 마치고 집에 도착한 것까지는 기억나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뒤통수에 느껴지는 불쾌한 통증 덕에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만은 확신할 수 있었다. 우선 상황을 파악해 보기로 했다. 아무래도 난 사람 하나 간신히 들어갈 만한 크기의 철제 캐비넷 안으로 두 발로 선 채 손발이 묶여 갇혀있는 듯했다. 때문에 사방은 어두웠고 빛이라고는 내 가슴 언저리끼에 손가락만하게 뚫려있는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것뿐이었다. 몸을 숙여 구멍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워낙 좁은 탓에 쥐가 날 정도로 몸을 비틀어도 기껏해야 입술 언저리에 닿는 정도였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자면 난 한여름 땡볕 아래 우뚝 선 캐비넷에 손발이 묶인 채
갇혀있단 얘기가 된다.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몸을 열심히 벽에 부딪히며 소리쳐 봐도 캐비넷은 시끄러운 쇳덩이 소리만 낼 뿐 꿈쩍하지 않았고 간절한 외침에 대답해주는 이 역시 없었다. 내가 대체 왜 이곳에 갇혀있을까? 근본적인 질문이었지만 전혀 짚이는 게 없다. 내가 돈이 많아서 몸값을 요구해 올 리는 없을 테고 누구한테 원한을 산 적도 적을 만든 적도 없다. 난 상식선에서 난 여기에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쨌건 지금의 난 여기에 있고 미칠 듯한 더위에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다. 조금 몸을 꿈틀인 것만으로 어느새 몸은 물이라도 끼얹은 양 땀으로 젖어가고 있었다. 반대로 목은 점점 말라왔고 후덥지근한 공기가 코와 입속을 거칠게 오고 갈수록 타는 듯한 통증은 커져갔다. 땀이 자꾸 눈에 배어들어 제대로 뜨고 있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웠다. 이제 슬슬 해가 절정의 위치로 달리고 있는지 캐비넷 안은 한계를 모르고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다. 호흡이 가빠지고 눈앞이 흐려지자 죽음의 공포가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다. 쩍 달라붙은 입안으로 뭔가 수분기를 밀어넣지 않으면 정말 그리 될지도 모른다. 그 순간 빛이 들어오는 하나뿐인 구멍이 무언가에 의해 막혔다. 난 손을 더듬어 구멍 안으로 밀고 들어온 무언가를 만져보았다. 호스, 고무호스다. 곧 호스에서 물이 밀려오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날 이곳에 가둔 녀석은 미치광이의 힘이 분명하지만 다행히 날 말려 죽일 생각은 없는 모양이었다. 난 다급히 몸을 구겨서는 호수를 입에 물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시원한 물이 들어올 거란 내 예상과는 다르게 내 입속으론 뜨거운 물이 미친 듯이 밀려들었다. 갈증을 잊을 만한 고통에 난 비명을 지르며 호수를 뱉어내고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몸을 꿈틀댔다. 내 생각이 틀렸다. 날 가둔 놈은 상상 이상의 미친놈이다. 난 분노에 차서는 미친 듯이 욕설을 뱉어냈다. 한참 동안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없었다. 그저 조용히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던 호수가 사라졌을 뿐. 입안에 입은 화상 덕에 지금의 이 더위 속에서 숨을 쉬는 것이 더욱더 고통스러워졌다. 밖에 있는 놈은 날 말려 죽일 생각일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호수가 빠져나가고 제법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점점 높아지는 온도에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숨을 헐떡이는 것뿐. 조금이나마 공기가 들어오는 구멍에 입을 대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것도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생각할 때쯤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고통스럽나? 차가운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다. 들어본 것도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런 목소리. 살려주세요. 기력이 쇠한 나는 축 늘어진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그래, 그럴 때지. 뜨겁고 목 타고 숨 막히고 고통스럽겠지. 그럼 왜 네가 이런 꼴을 당하는지 알고 있나? 똑똑히 들어. 넌 지금 벌 받는 거야. 네가 저지른 짓거리에 대가를 치르는 거지. 난 있는 힘을 다 쥐어짜내
남자에게 소리쳤다. 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 누구야? 나한테 왜 이래? 난 이런 일을 당해야 할 정도로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 내가 그리 착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런 벌을 받아야 할 정도로 사악한 사람 역시 아니다. 하지만 남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확실해. 넌 죄를 지었고 이건 네가 한 짓에 대한 벌이야. 혹시 사람을 잘못 본 것이 아닐까?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난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급함을 담아 눈물을 뱉어내듯 애원했다. 아니 저기 선생님,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좀 열어주세요. 얼굴 보고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아무래도 이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전 선생님이 누구지도 몰라요. 잠시간의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둔탁한 소음과 함께 눈앞으로 빛이 훅 들어왔다. 동시에 작은 공간에 갇혀있던 열기가 빠져나가며 마치 차가운 물에 뛰어든 착각이 들 정도로 시원한 공기가 내 몸을 감싸왔다. 난 캐비넷 안으로 엎어져서는 속에 담아두었던 뜨거운 열기를 모조리 뱉어내고 시원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켰다. 한동안 헐떡거린 후에야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크무늬 남방에 짧은 수염을 기른 중년의 남자. 분명 본 기억이 있었다. 내 기억이 맞다면 2주 전쯤 이 사람에게 쓰지 않는 조립식으로 된 창고를 팔았었다. 잠금 장치까지 달린 제법 훌륭한 물건이지만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통에 인터넷으로 구매자를 찾았고 이 남자가 좋은 값으로 물건을 사주었다. 내 기억으론 시골에 혼자 사시는 노쇠한 어머니 집 뒷뜰에 설치할 거라 했었다. 서로가 만족스럽게 거래했고 문제될 것은 전혀 없었다. 당신 대체 나한테 왜? 뭔가 확실히 착각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가 나한테 원한을 품을 이유는 없으니까. 하지만 남자는 싸늘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네가 죽인 거야. 우리 어머니 네가 죽인 거라고.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조립식 창고가 문제일까? 그럴 리 없었다. 분명 튼튼하고 좋은 제품인데다가 거의 새 것이었다. 단지 거기에 생각이 미친 난 설마 하는 기분으로 남자를 보았다. 미리 얘기해줬어야지. 잠금 장치가 가끔 말썽 부린다고 한마디라도 해줬어야지. 그걸 핑계로 내가 값을 깎을까봐 무서웠나? 간이 창고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가끔 자물쇠 이상으로 문이 잘 안 열릴 뿐. 그저 힘껏 밀어낸다면 어렵지 않게 열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괜히 긁어 부스럼일까 싶어 굳이 언급하지 않았던 사소한 고장이었다.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게 완전히 고장나 사용자를 안에 가두어 버렸다면 어떨까? 우리 어머니가 4일이나 거기 갇혀 계셨어. 연락을 안 받으시길래 혹시나 싶어 급하게 시골집에 내려갔더니 어머니가 창고 안에 쓰러져 계셨지. 열리지 않는 문을 손톱이 다 빠지도록 긁어줬고 뜨거운 날씨에 그 공간에 갇혀서 호흡곤란에 열사병에 갈증을 풀자고 먼지 섞인 땀을 필사적으로 핥으시면서 4일을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다고.
곧장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려 했지만 너무 늦었어. 결국 시원한 물 한 모금 들이지 못하고 내 품에서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했지. 어때? 이제 좀 알겠나? 난 충격을 받은 채 남자의 말을 듣고 있었다. 문득 방금 전 겪었던 지옥 같은 고통이 떠올라 몸을 떨어했다. 4일. 너무도 끔찍한 시간이다. 나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걸까? 이제 알아들었으면 똑똑히 새겨. 이 안일함 때문에 어머니가 겪었을 고통 너한테 100배 1000배로 갚아줄 테니까. 남자는 쓰러진 나를 거칠게 일으켜서는 그대로 캐비넷으로 쑤셔 넣었다. 아니, 안 돼. 용서해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발악적으로 소리쳐봤지만 어둡고 좁은 공간 속으로 다시 가두어졌다. 그리고 다시금 뜨거운 공기가 내 몸을 채워넣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오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이 여름의 지옥 같은 더위는 내 죄책감과 후회를 모조리 녹이 없애려는 듯 뜨겁게 휘몰아치며 주변 공간을 채워넣고 있었다. 나에겐 특이한 친구가 한 명 있었다. 생선의 눈알을 파먹는 특이성 습관을 가진 A라는 친구. 생선에 살 좀 더 먹기는 했지만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고등어, 굴비, 그리고 작은 멸치 눈알까지 파먹었다. 난 집에선 이쑤시개로 멸치 눈알도 파먹는다. A는 급식으로 나온 멸치볶음을 입에 넣으며 말했다. 왜 눈알을 먹는 거야? 내가 물었다. 눈알 공포증 때문에. 난 눈 마주치는 걸 상당히 무서워하거든. 그래서 뭐가 없애는 거야. 실제로 A는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다. 말도 안 돼. 무섭다면서 어떻게 먹냐? 너 그러다 생선의 저주에 걸릴지도 몰라. 내가 우스갯소리로 말했다. A는 유독 커다란 눈으로 눈웃음을 한번 지어 보이곤 재빨리 내 눈을 피했다. 어느 가을의 토요일, 난 A의 집에 숙제를 한다는 핑계로 놀러가서 늦은 오후까지 놀고 있었다. A의 집에는 하얀색 털을 가진 고양이가 있었다. 나도 동물을 키우고 싶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지라 그 고양이를 무척이나 예뻐했었다. A의 집은 계단이 있는 커다란 2층 집으로 어머니의 취향이었는지 거실은 고풍스러운 무늬가 그려진 빨간색 벽지로 뒤덮여 있었다. A의 방 벽지에는 어울리지 않는 분홍색 장꽃 무늬가 가득 수놓여 있었다. A의 어머니는 시간이 늦었다며 저녁 식사를 하고 가는 것을 권하셨다. A의 어머니는 서구적이고 날카로운 큰 눈에 핏줄이 살짝 비칠 정도로 하얀 피부를 지니셨고 다이어트를 혹독하게 하셨는지 아주 깡마른 몸을 가지고 계셨다. 게다가 짙은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계셔서 그런지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왠지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역시 내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셨다.
반대로 A의 아버지는 동양적인 작고 긴 눈에 뻣뻣한 정장타림이었다. 어머니와 달리 거의 무표정을 유지하고 계셔서 그런지 역시나 서늘한 인상을 풍겼다. 그리고 아버지 역시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시선을 돌리셨다. 유전인가? 난 식탁 의자를 빼고는 A의 집 식탁에 앉았다. 식탁에는 방금 만들어져 따끈해 보이는 계란말이, 동태찌개, 멸치볶음, 열무김치, 그리고 각자 한 마리씩 통째로 놓인 굴비가 있었다. A는 어김없이 굴비의 누나를 쏙 파냈다. 그러고는 그걸 오물오물 씹으며 굴비 살점이 그대로 남은 그릇을 내게 밀어주었다. 넌 눈이 정말 무서워.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A가 말했다. A는 동태찌개에 든 동태와 멸치볶음의 멸치마저도 이쑤시개로 누나를 쏙 빼서 먹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점은 A의 어머니와 아버지마저도 생선의 살점은 거의 먹지 않고 눈알만 파서 드셨던 것이다. 동태와 굴비 그리고 멸치들은 모두 차례대로 눈알들을 잃어가고 있었다. 눈이 없는 생선들이 가득한 식탁은 왠지 기이해 보였다. 이것도 유전인가? A의 가족들은 남은 살점들을 모두 나에게 권했다. 굴비 좋아하지? 많이 먹거라. 내 앞으로는 양쪽 눈알이 모두 파인 굴비 3마리가 놓였다. 이상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난 눈알이 없는 불쌍한 생선들을 먹었다. 주말이 지난 수요일, 학교를 마친 나는 학원에 가기 전 A와 함께 내가 사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잠시 그네를 타고 있었다. 당시의 계절은 가을이라 그런지 그네를 타며 바람을 맞고 있으니 조금 쌀쌀했다. 나 이제 학원 갈 시간이야. 내가 말했다. 그래? 나도 집에 갈래. A가 말했다. 우리는 그네에서 내려 길을 걸었다. 헌데 자동차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던 골목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검은 물체가 있었다. A야, 저거 보여? 저게 뭐지? 우린 검은 물체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 그렇게 조금 더 가까워지자 그것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난 깜짝 놀라 재빨리 몸을 뒤로 돌렸다. 그것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검은 고양이의 시체였다. 그리고 그것의 백가죽 사이로 내장이 조금 흘러나와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동물 시체에 꽤나 충격을 받았다. 차에 치인 건가? 눈을 가렸던 두 손을 조심스럽게 벌려 죽은 고양이를 살펴보았다. 고양이의 두 눈은 총명한 빛을 잃은 채 가만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충격이 조금 없어지자 죽은 고양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양이 불쌍하다. 그치? 우리가 묻어줘야 하나? A는 나보다도 더 놀랐는지 아무런 말도 없었다. 어른들 불러올까? 그냥 가자. A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왜? 불쌍한데. 그냥 가자. A는 얼른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건지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같은 말만 반복했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런지 더욱 충격이 큰 듯했다.
알았어. 그냥 가자. 내가 말했다. 조금 멍한 채로 길을 걷다가 A와 헤어졌다. 난 학원에 다가가는 도중에서야 놀이터 그네에 가방을 두고 왔다는 것이 생각났다. 놀이터에 가려면 시체를 또 봐야 하는데. 난 어쩔 수 없이 다시 놀이터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러다 고양이 시체를 발견했던 그 길목을 재빨리 지나가는데 언뜻 A를 본 것 같았다. 난 천천히 뒤로 돌아 A가 있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는 A의 뒷모습이 보였다. 저긴 고양이 시체가 있었던 곳인데. 의아해진 나는 A에게 다가갔다. A야. 난 A를 부르려다 멈칫하고선 그대로 집을 향해 뛰쳐갔다. 놀이터에 있는 책가방도 지각 위기에 놓인 학원도 잊어버린 채였다. A는 손가락으로 죽은 고양이의 눈알을 파내고 있었다. 헐레벌떡 뛰어가면서도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야. 아까 충격받아서 헛것을 본 걸지도 몰라. 그러다 이내 뜀박질을 멈추며 생각했다. 다시 가보자. 난 쌀쌀해진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그리고 길목에 도착하니 A는 사라진 상태였다. 고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난 미간을 찌푸리며 천천히 다가가 고양이의 얼굴을 확인했다. 고양이의 두 눈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눈 근처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피가 흥건했다. 그에 난 놀라서 뒤로 자빠졌다. 난 곧바로 몸을 일으켜 집으로 뛰쳐갔다. 역시 잘못 본 게 아니었다. A는 왜 고양이의 눈을 파낸 걸까? 그러다 문득 A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A의 가족들이 생선의 눈알만 모조리 파먹은 뒤 눈알이 없는 생선들을 내밀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설마 아니겠지? 다음 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피곤에 치댄 눈으로 학교에 가자 A는 아무렇지 않게 나를 반겼다. 오늘 급식도 생선이었으면 좋겠다. 난 차마 A의 눈을 바라보지 못했다. 어제 그 고양이 말이야. 내가 말을 꺼냈다. 그 죽은 고양이? 불쌍했지? 묻어줄 걸 그랬나? 그리고 A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다. 근데 고양이 눈은 참 예쁜 것 같대. A가 내 눈을 피해 허공 언저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난 결국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묻지 못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겨울방학이 되었다. 그리고 집에서 다음 학년 공부를 하던 중 A에게 전화가 왔다. 내일 네 생일이라 생일 파티 할 거야. 너도 우리 집으로 와. 그래? 알겠어.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였던 A의 제안을 승낙했다. A의 생일날, 난 조금 이른 시간에 A의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A가 문을 열어줬다. 일찍 왔네? 어서 와. A는 생일이라 그런지 기분이 좋아 보였다.
생일 축하해. 내가 말했다. 고마워. 들어와. 난 A의 집으로 들어갔다. 집으로 들어가자 A의 어머니가 나를 반겨주셨다. 어머, 어서와. 일찍 왔구나. A의 어머니는 커다란 부엌에서 무언가에 튀김옷을 묻혀 펄펄 끓는 기름에 담그고 계셨다. 헌데 자세히 보니 사람의 것만한 크기의 눈알이었다. 생일에만 먹는 연어 눈알튀김이야. 엄청 맛있을 거야. A는 침을 꾹꾹 삼키만 말했다. A의 아버지는 낑낑대며 연어의 눈알을 뽑고 계셨다. 눈알에 붙은 살구색 살점은 연어의 눈알과 함께 뚜두둑 뜯겨나갔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렴. 음식은 금방 준비될 거야. A의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오랜만에 보아서 그런지 더욱 창백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눈가의 섀도우는 새까매 진했고 양쪽 귀에는 샹들리에 모양의 반짝이는 귀걸이가 달려있었으며 고급스러운 짙은 보라색 원피스 위로는 프릴이 달린 하얀색 앞치마 차림이었다. A의 생일이라 신경을 쓰신 모양이었다. 위로 한껏 올라간 커다란 눈매에는 기분 좋아 보이는 웃음이 가득했다. A의 아버지는 역시나 무표정을 유지하고 계셨다. 내가 소파에 가서 앉자 흰색 고양이가 나에게 다가왔다. 기분이 좋은 듯 다리 얼굴을 부비며 그르릉 하는 소리를 냈다. 그리고 난 고양이의 털을 쓰다듬어 주고 있었는데 잠시 후 A의 어머니가 날 부르셨다. 그해 난 부엌으로 가보니 식탁 위에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머리까지 통째로 구운 고등어 구이, 도미찜, 머리 장식이 있는 광어회, 연어 눈알튀김, 멸치볶음 등 음식은 모두 생선 요리였다. 그리고 식탁 한가운데 아무런 장식이 없는 하얀색의 커다란 생일 케이크가 어울리지 않게 놓여 있었다. 왜 음식이 다 생선 요리지? 음식 식기 전에 얼른 생일 좀 불자. A의 어머니의 말씀에 A의 아버지는 말없이 생일 케이크 위에 놓인 초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셨다. A는 거실 불을 끄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A가 등불을 끄자 우리는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우린 밥을 먹었다. A는 연어 눈알튀김을 호호 불어가며 먹었고 A의 아버지는 광어 머리에서 파는 눈알을 멀컹멀컹 씹고 계셨으며 A의 어머니는 도미찜에서 눈알을 골라내어 밥에 올려놓고 으깨어 양념과 함께 비벼 드셨다. 얼마나 맛있게 먹던지 식탁 위에 사람의 대화는 없었고 오직 생선 눈알 씹는 소리만 들렸다. 도무지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안 먹고 뭐해? 맛있어. 먹어봐. A가 내 밥그릇 위에 껍질이 반쯤 벗겨져 물컹한 속살이 다 드러나 보이는 연어 눈알 튀김을 올려주었다. 크기가 제법 커서 사람 눈알 튀김이라 해도 믿을 것 같았다. 입맛이 없나 보구나. 밥이 싫으면 케이크 먹을래? A의 어머니는 케이크 칼을 들며 말씀하셨다. 그리고선 민무늬의 하얀 케이크를 쓱쓱 자르셨다. 과일이 가득 들었는지 쉽게 잘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케이크의 단면을 본 나는 화장실로 뛰쳐갔다. 케이크 안에 있던 수많은 눈알들이 날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잘린 눈알의 단면들도
도로 있었다. 익히지도 않았는지 눈 아래서 나온 거무축축한 물들이 케이크 시트를 잔뜩 적시고 있었다. 난 화장실로 뛰쳐가서는 변기의 얼굴을 쳐박았다. 헛구역질을 하며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다. 이 가족들은 미쳤다.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한다. 그런데 머리를 들고 일어나 보니 화장실 안에 거울이 없었다. 이건 또 무슨 일이지? 내가 화장실에서 나왔지만 가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다. 얼마 전에 집안의 모든 거울들을 없앴어. 눈알 공포증이 너무 심해져서 이젠 내 눈을 마주보는 것도 힘들거든. A가 눈알 튀김을 입에 넣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 수많은 생선 눈알들은 어떻게 쳐다보는 거지? 혼란스러워하는 나에게 A의 어머니는 고동한 눈알을 빼며 말씀하셨다. 눈알 공포증이 없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란다. 감사하게 생각하렴. A의 아버지는 아까부터 계속해서 날 힐끔힐끔 쳐다보고 계셨다. 얼른 선물만 주고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A의 생일 선물을 꺼냈다. A야, 나 바빠서 이만 가봐야 될 것 같아. 이건 선물이야. 생일 축하해. 와, 고마워. 뭘까나? 내가 준비한 선물은 고풍스러운 디자인의 커다란 손거울이었다. 고풍스러운 집에 사는 A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용돈을 털어 산 거였다. 아, 맞다. 그런데 그거... 내가 말을 다 하기도 전에 A는 이미 포장지를 뜯었다. 커다란 손거울이 번쩍 빛을 내며 모습을 드러냈다. 가족들은 일제히 젓가락질을 멈추고 그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실은 친구이 가져온 싸늘한 공기로 가득했다. 손거울을 든 A의 손이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손거울에 비치는 A의 눈은 곧 튀어나올 것처럼 크게 띄어 있었다. 입가엔 생선 눈알에서 나온 육즙이 반들반들하게 묻어 있었다. 난 이상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 있었다. 그때였다. A가 갑자기 거울을 바닥에 던졌다. 앤티크한 디자인의 거울은 사방에 파편을 튀기며 요란하게 깨졌다. 그리고 A는 곧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기 시작했다. 나는 눈알이 무서워. 무섭다고, 눈알이. 그리고 곧 A의 눈동자는 뒤집히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흰자를 가득 내보였다. 흰자에는 실핏줄이 금방이라도 피를 터뜨릴 것처럼 그 존재를 과시하고 있었다. A의 부모님은 처음으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계셨다. 난 벌벌 떨며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때 A가 경련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3명이 가진 6개의 눈동자와 케이크 속에 든 수많은 눈동자들이 일제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고는 A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눈알이 무서워. 나는 눈알이 먹고 싶어. A는 갑자기 나에게 달려들었다. A의 부모님도 날 쳐다보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셨다. 난 비명을 지르며 A를 뿌리치고서 현관을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 간신히 A의 집을 탈출해서 우리 집을 향해 뛰어갔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다리가 잘 움직여지지 않자 눈물이 마구 쏟아졌다. 결국 난 얼마 가지 못해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고 말았고, 난 곧바로 뒤를 돌아보았지만 A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A의 집에선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 끔찍한 소리에 두 귀를 막고 벌벌 떨다가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게 내가 A를 본 마지막 기억이었다. 난 주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실려갔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TV 뉴스를 통해 A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다. A의 가족들은 비명 소리를 들은 주민의 신고로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양쪽 눈알이 모두 파여진 채 피를 흥건하게 흘리며 죽어 있었다고 한다. 하얀 고양이도 함께 말이다. 그리고 그들의 입안에는 각각 누구의 것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눈알의 잔해들이 가득했다고 한다. A의 가족들이 사람들의 눈을 피했던 이유는 눈알 공포증 때문이 아니라 눈알 집착증 때문이었던 것이다.